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를 알아가고 믿음을 쌓아가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작은 의심 하나가 마음을 흔들고 그 의심은 점점 커져서 관계 전체를 뒤흔들기도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의심에서 시작해 뜻하지 않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채소 장사를 하셨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시장 안쪽 채소가 쌓여있던 가게 한켠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갈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상인 아주머니들이 달려와서 저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같아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70년 가까이 되는 옛날 일이니 가능했겠죠. 엄마, 나 진짜 가게에서 태어났어? 그럼 네가 시장에서 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너 시장종이라고 불렀잖아. 우와, 진짜 대박. 병원도 못 가고 어떡해? 그땐 다들 서로 도우면서 살았지.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난 아직도 그분들한테 고맙다. 그 아주머니들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작은 리어카 장사로 시작하셨어요. 손수 짐을 나르고 무거운 박스를 지게에 짊어지며 시작해 조금씩 터전을 다지며 채소 가게를 꾸리셨죠. 가게라고 해봐야 사실상 가판대 정도였고 장사라고 해봐야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계형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새벽마다 아버지를 따라 도매시장에 나가 물건을 실었습니다. 친구들이 3, 4, 5 모여 놀러 다니기 바쁠 때 저는 쌈채소 정리하고 시래기 다듬느라 손끝이 얼얼했죠. 금순아, 이거 시래기 좀 다듬어라. 난 도매시장 가서 물건 좀 실어올 테니. 응, 아빠. 얼른 다녀와. 나 이거 다 하고 있을게. 우리 딸 아직도 손이 이렇게 아기 같은데 미안하다 이런 걸 시켜서. 에이, 괜찮아. 내가 누구 딸인데? 손재주 좋은 건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 나 손도 엄청 빠르잖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적도 썩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터로 나갔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주방에서도 일해보고 막노동 비슷한 것도 해봤어요. 정말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가죽 공방에서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처음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는데 일을 서서히 배우고 익히면서 이 일이 나한테 맞는구나 느꼈어요. 손끝으로 무언가를 빚어내고 가죽 냄새를 맡고 땀 흘린 결과물이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게 참 좋았거든요. 사장님, 저 이거 처음 해보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넌 손끝이 참 야물어. 그런 건 타고나는 거야. 잘해보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일은 정직해야 돼. 손끝에서 거짓말하면 다 드러나. 그런 일이 우리 일이다. 일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기술을 익혔어요. 틈만 나면 다른 장인들의 작업을 찾아보고 디자인도 독학으로 익혔죠. 그러다 한 번은 밤에 공방에서 추위 속에 난로를 떼며 작업을 하다 가죽에 불이 옮겨붙어 큰 불을 낼 뻔한 일도 있었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 과정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었던 남편은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어요. 위험한 일 앞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참 좋은 남자였어요. 연애 2년 후 저희는 결혼했고 아이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로 작지만 제 이름을 단 가죽 공방을 차렸어요. 그 공방은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이 들어간 공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자르고 바느질하고 마감했어요. 이름 없는 공방이었지만 정성을 다하니까 품질 하나만 보고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가방 너무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어요. 오래 쓰실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한테도 소개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만들게요. 믿고 찾아주세요. 그렇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다 10년 정도 만에 마침내 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어요. 공방은 매장이 되고 매장은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는 사업이 됐죠. 전시회도 나가고 편집샵에도 입점하고 입소문을 넘어 잡지에도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엿한 가죽 브랜드를 이끄는 대표가 된 겁니다. 우리 여보, 이제 대표님이시네. 멋지다. 응? 너무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 당신. 에이, 아직 멀었지. 그냥 조그만 브랜드일 뿐이야. 그래도 대단해. 나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아니까. 정말 밑바닥부터 노력한 걸 다 봤으니까 더 자랑스럽다. 고마워. 당신이 늘 옆에서 힘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뭐, 그건 맞지. 내가 그때 그 현장에서 당신 안고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오늘은 없었을 거 아니야. 아유, 그날 어찌나 무거운지 내가 허리 무지 아팠는데. 뭐라고? 이가 정말? 인생사 새옹지마라고들 하죠. 그렇게 일이 잘 되기 시작할 무렵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대형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순직하고 만 겁니다. 여보, 나왔어. 나 좀 봐봐. 눈 좀 떠봐. 죄송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난 어떻게 살아. 우리 태원이랑 나 당신 없으면 어떡해. 난 어떡해.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런 저를 버티게 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버텼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눈물을 삼키며 다시 기계 앞에 섰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다행히 아들은 밝고 성실하게 잘 자라줬어요. 어릴 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곧잘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참 착하고 성실하고 손 하나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거저 키우다시피 한 아이였죠. 저는 그저 건강히만 자라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스스로 알아서 척척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과학의 재능을 발휘하던 아들은 결국 그 분야 연구원이 되었고 그렇게 자기 자리도 잡았어요. 어느 날 그런 아들이 연애를 시작했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아이를 만난다니 어째 조금 긴장도 됐지만 기대가 컸어요. 그동안 아들은 일하느라 연애는커녕 주말에도 연구실에 틀어박혀 사는 애였거든요. 예비 며느린 패션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실제로 만나보니 아주 야무지고 참한 아이였어요. 제 공방과 브랜드에게도 관심을 보이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브랜드를 내는 게 꿈이라며 디자인부터 유통, 제작, 공정까지 꼼꼼히 묻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 요즘은 핸드메이드 브랜드도 많이 뜨지. 그런데 초반엔 제작 단가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울걸?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알아요. 어머님은 공방 오래 하셨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머님. 첫인상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저는 한 번도 며느린 이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좋다면 저도 좋고 좋은 사람과 평온하게 잘 살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쪽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잘하는 아이라니 어쩐지 더 마음이 갔죠. 그런데 좋기만 했던 첫인상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몇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비 며느리에게 선물할 가방을 고르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바꿨나 보다 하고 다시 저장을 했는데 그 뒤로도 또 한 번이 더 바뀐 겁니다. 태환아, 있잖아. 그 자혜한테 전화했는데 또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 혹시 새 번호 알아? 아, 엄마. 그거 며칠 전에 바꿨어.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얘는 왜 번호를 자꾸 바꾸니?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아, 엄마. 뭐 스팸도 많고 사생활 보호도 해야 되고 사정이 많잖아요. 그래도 이게 두 번째잖아. 그 짧은 시기 동안 번호를 두 번이나 바꾸면 좀 이상한 거 아니니? 엄마,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엄마 세대랑은 다르다니까? 괜히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말라고. 구닥다리 같다는 소리 들으셔. 처음엔 아들 말대로 그냥 제가 나이 든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름도 두 번이나 바뀐 이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들 말로는 일 잘 풀린다는 이름으로 바꾸느라 그랬다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진 몰라도 그렇게 신상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저는 좀 영 믿음이 안 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제가 괜한 선입견을 가진 걸까요? 아무튼 마음 한구석엔 뭔가 꺼림칙한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괜찮다 그러니 그러려니 했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잘해온 애였고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자주 앙내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 생일을 앞두고 저는 큰맘 먹고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이왕이면 직접 고르게 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죠. 자,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한번 골라봐. 갖고 싶었던 거 있으면 말해.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은데. 내가 꼭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사주겠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둘이 매장에 들어섰고 저는 가방 코너 쪽을 기웃거리고 예비 며느리는 옷 쪽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급한 전화가 와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거예요. 나 잠깐 전화 받고 올 테니까 너 혼자 편히 둘러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찜해놓고.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그런데 전화를 마치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 매장 입구 쪽에서 직원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저 여자 저번에 가품 들고 와서 교환 요구했던 여자 아니야? 맞아. 그때 난리 났었잖아. 아닌가? 인상이 좀 다르긴 한데 맞는 것 같은데? 좀 얼굴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덮어뒀던 의심이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설마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비 며느리에게 살짝 떠봤습니다. 자혜야, 너 혹시
예전에 여기서 물건 교환한 적 있어? 아니요? 저 여기 처음 왔어요. 이 동네 백화점 자체가 처음인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다, 아니야. 며느리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찜찜함이 남았죠. 그런데 그 뒤로 여러 번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동안 제가 사줬던 자켓을 그 아이가 한 번도 안 입는 거예요. 원래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었나 싶었어요. 너 그때 내가 사준 자켓 안 입더라? 혹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면 불편해?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취향 아니면 말해도 돼. 너 잘 입는 걸로 바꿔줄 테니까. 그래야 사준 보람도 있지.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실은 너무 아까워서, 입기가 아까워서 그래요. 옷장에 모셔두고 매일매일 힐끔힐끔 보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했는데 그러다 얼마 뒤 예비 며느리가 아들 차에 가방을 두고 내리는 바람에 그걸 아들이 잠깐 집에 가져온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가방 안에 웬 종이문치가 잔뜩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중고 명품 매장의 영수증이었어요. 죄다 명품을 뇌다 판 거였는데 제가 큰맘 먹고 사줬던 그 명품 브랜드 자켓을 판 내역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중고 물품 판 게 이렇게 많아? 얘 정말 무슨 찜찜한 구석이 있는 애 아니니? 엄마 또 그러신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알뜰하고 똘똘한 거지.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지 마. 명품 사거나 선물 받았다가 안 입고 방치하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요? 그래도 내가 사준 것까지 파는 건 너무하지 않니? 아무래도 영 취향이 아니었나 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니다, 냅둬라. 괜히 자기 가방 뒤져본 거 하면 기분 나쁠 테니.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일단 넘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더 커져갔어요. 그냥 단순히 알뜰하다고 볼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영수증을 들고 직접 그 매장을 찾아갔어요.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영수증 때문에 왔는데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 얼마 전 거래건인데요. 저희 단골분 중 한 분이세요. 좋은 제품 많이 가져오시는 분이라 저희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단골이라고요? 그 아이가요? 네. 명품백, 귀금속, 액세서리 등 다양하게 가져오세요. 항상 좋은 물건들로요. 정기적으로 오시는 편이에요. 직원에게 확인해받으니 일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백화점 직원들의 수군거림, 변호와 이름을 자주 바꾼 정황들. 그동안 애써 외면한 의심들이 차곡차곡 모여 점점 그 아이에 대한 의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아들 앞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태환아, 너 솔직히 말해봐. 자기가 물건 중고로 파는 거 너 다 알고 있었어? 엄마, 또 그 얘기야? 그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요즘 세상에 다들 중고 거래하고 안 쓰는 거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물을 받은 걸 굳이 팔아? 그건 좀 이상하지 않니? 엄마가 구식이라 그래요. 엄마 세대처럼 무조건 물건 모셔두고 아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무 구식인 거고 이상한 거고 그래. 네 엄마만 문제야, 문제. 됐니 이제? 아들에게 마음이 상해 그러고 말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나무랄 데 없는 아이였고
아들 말대로 제가 너무 옛날 고집을 못 버린 사람인가 싶기도 해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는 와중에 아들이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아들은 예비 며느리랑 일정을 맞추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식장 예약이며 혼수며 챙겨야 할 것들이 하나둘 쌓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가 저희 회사 신입 디자이너 공개 채용에 지원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곧 우리 태환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우리 회사 들어오면 불편하지 않겠니? 아니요. 저 며느리라고 특혜 바라는 거 전혀 없고요. 저 진심으로 어머님께 일 배우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패션 쪽이 꿈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정말 제 롤모델이세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채용은 정식 절차로 가야 돼. 나는 전혀 개입 안 할 거니까 결과는 인사팀에서 알아서 결정할 거야. 네가 떨어진데도 받아들여야 돼? 당연하죠. 그런 건 잘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중소규모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탄탄했고 패션을 잘하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꽤 인지도도 높아 그만큼 취업 경쟁률도 높은 편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론 일절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고 채용은 정식 절차대로 부대표와 인사팀이 진행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서류와 포트폴리오 면접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합격으로 결정됐어요. 저는 그 과정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회사 안팎에선 또 언제 소문이 났는지 대표 아들 여자친구라서 뽑힌 거 아니냐 같은 수군거림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예비 며느린 일을 성실히 했어요. 근태도 좋았고 일처리도 잘했고 성격도 워낙 좋아서 회사 사람들도 점차 그 아이를 인정해가기 시작했죠. 덕분에 저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대표님, 인사 문제로 최자희 씨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봤는데요. 이력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불일치가 있더라고요. 불일치? 어떻게? 생년 자체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요. 본적 주소도 다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과 졸업연도도 전혀 맞지 않고요. 그게 단순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단순 착오 수준이 아니죠. 이건 신원 위조나 서류 위조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부대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대표님, 이건 사내 신뢰도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아직 단정 짓긴 일이잖아요. 일단 공식 문제 제기는 맞고 비공식적으로 사실 확인부터 해봅시다. 조용히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대표님께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 되실 분이라고 너무 대충 넘기지 마시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했지만 저는 내심 불안하고 예비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굳이 그런 걸 왜 속이는지 그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속으로만 고민하던 차 며칠 뒤 회사에서 또 다른 사건이 연이어 터졌어요. 저희 회사가 한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계약 관련한 핵심 기획안 일부가 외부 업체 쪽에 유출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기획 내용과 매우 유사한 자료가 경쟁사 쪽으로 넘어간 정황이 잡힌 거죠. 대표님, 기획 유출은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근 기록, 출근 로그, 전산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해봤습니다. 여기 의심자 명단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유출자가 있다는 거지? 명단에는 개발 디자이너, 기획팀 팀장 및 직원들 등과 함께 예비 며느리 이름도 있었어요. 아니, 이건... 대표님, 저희는 아직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록상으로 며느리 되실 분도 의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표님, 혹시 가족관계 때문에 조사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독립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진행하세요. 나는 개입 안 할 테니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죠. 처음엔 당연히 예비 며느린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앞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겹쳐지며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전에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면 모를까 켜켜이 쌓인 의심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번호를 자주 바꾼 일, 이름도 2번이나 바뀐 것, 중고 명품 매장 단골이란 이야기, 회사 서류에 잘못 기재한 이력, 기획 유출 의혹까지. 이쯤 되면 아무리 제가 믿어주려고 해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에 관해선 내부 조사가 조용히 진행됐고 일단 뭔가가 밝혀지기 전까지 겉으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준비도 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어요. 이 결혼 자체를 엎어야 하나 정말 고민했어요. 하지만 당장은 이렇다 할 반대 명분이 없잖아요. 그냥 정황될 뿐이었고 이런 일로 반대하면 아들에게선 또 구닥다리 소리만 들을 게 뻔했죠. 결국 저는 예비 며느리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아들이 버티든 말든 결혼에 반대하고 나설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회사 건물 로비엔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저는 한켠에서 비서와 얘기를 나누며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청소업체 아주머니 한 분이 청소 도중 넘어지며 손을 다치신 거예요. 저는 멀찍이 앉아 아이고 어쩌나 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죠. 사실 로비엔 많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직원들, 택배 받으러 내려온 직원들, 외부 미팅 다녀온 직원들까지. 그런데 다들 슬쩍 눈길만 주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예비 며느리가 휙 앞으로 달려가 아주머니를 부축하는 게 보였어요. 오라, 자애 아니야? 그러게요. 제일 먼저 뛰어가네요. 예비 며느리는 아주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더니 구급 키트를 찾아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가 아무리 무슨 사정이 있었든 지금 저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면 과연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요. 적어도 남을 짓밟으면서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그 모습 하나로라도 확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행동일 수 있지만 그 행동에서 저는 예비 며느리의 고운 심성을 받고 어쩐지 정황뿐인 그 의심들보다는 분명한 오늘의 행동을 더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밀 유출 조사 결과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저는 결혼에 반대하려던 생각을 일단 접어뒀어요. 직원들의 말이나 막연한 의심보다는 지금 눈앞에서 본 사람의 모습을 믿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는 예비 며느리와 함께 종로 귀금속 거리를 찾았어요. 전통적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직접 고른 예단으로 패물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고, 예비 며느리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된다는 의미로 소중히 간직하길 바랐기에 고르고 고른 장소였죠. 너무 갖고 싶어? 목걸이든 귀걸이든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게 어딨어. 한 번뿐인 결혼에 최대한 갖추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 반지 한번 껴봐도 될까요? 그래, 마음껏 골라봐.
종로일 때 금은방 몇 곳을 돌아다녔고 예비 며느린 조심스럽고도 설레는 표정으로 목걸이, 귀걸이, 반지를 하나씩 껴보며 저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흐뭇하기도 하고 이젠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한 금은방에서 점원이 상품을 꺼내오는 동안 예비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예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사모님, 잠시만요. 네? 저요? 네.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저 아가씨 며느리로 들이실 건가요? 네, 그런데요? 이런 말씀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괜한 오지랖이면 죄송합니다. 저는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가씨, 최근 몇 달 사이에 종로 일대 금은방을 여러 번 다니면서 금을 팔고 다녔습니다. 저희 가게에도 2번 왔고요. 팔고 다녔다고요? 네. 물건들이 대체로 멀쩡하긴 했는데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대부분 현금으로만 거래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이 일 40년째 하면서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 보통 2가지입니다. 원래 잘 살던 집인데 망한 거거나 아니면 어디서 훔친 작물이거나. 그런데 보통은 후자죠. 장사 오래 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저 아가씨 아무래도 감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모님께서 너무 좋은 분 같아 보여서 조심하라 뜻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저는 그만 숨을 삼켰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그동안 하나하나 단편적으로만 떠올랐던 의심들이 전부 맞닿아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울려대고 심장은 쿵쾅대고 도저히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더군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돌아오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제가 좀 오래 걸렸죠? 어머님 죄송해요. 괜찮아. 우리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에 다시 올까? 갑자기 일정이 좀 생겨서 말이야. 네, 괜찮아요. 다음에 또 와요. 저는 일단 일정을 대충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제 인맥을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성우야, 오랜만이다. 나 금순이야. 혹시 민사소송이나 파산 기록 같은 거 조회할 수 있니? 좀 급한 건데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해서.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 생겼어? 나중에 말할게. 일단 가능한지만 좀 답해줘. 가능은 한데 민감한 정보라 보통은 바로 못 열어봐. 그런데 내가 법원 쪽 아는 사람이 있긴 하다. 다만 정식 절차는 아니야. 너 그거 알지? 알지. 그러니 이렇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니? 좀 알아봐주면 고맙겠어.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또 다른 인맥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렇게 며칠 내내 사람들을 붙잡고 알아본 끝에 마침내 예비 며느리의 가족 과거 전말을 알게 됐죠. 민사소송 이력, 파산 기록, 주민번호 변경 내역, 개명 신청 자료까지 줄줄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사정을 알게 됐죠.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의 고모와 고모부는 과거 수도권 부동산 사기를 일으켜 피해자 10수명에게 수십억 원을 갈취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 피해자들 중엔 예비 며느리의 부모도 있었고요. 예전에 부동산에서 꽤 큰 부동산 사기가 있었어. 피해자들 수십 명, 피해액 수십억. 그런데 그중에 네 며느리들의 부모도 있어. 투자 권유 받았다가 다 날린 거야. 뭐라고?
부모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그래. 연대보증까지 섰다가 집도 다 팔고 쫓기도 도망치고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거야. 개명,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휴학이나 학종 문제도 다 그 탓이구나. 그래, 얘네 집은 피해자야. 그런데 문제는 고모랑 고모부 이놈들이 해외로 도망쳐서 아직도 못 잡았다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 아이가 중고 매장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도 과거에 가족이 어렵게 마련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팔아가며 버텼기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을 땐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회사에서 샘플 유출 사고 범인도 밝혀졌고 그 일에서 예비 며느린 완전히 결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백화점 가품건도 사실이 아닐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필시 그때 그 직원들이 헷갈렸던 걸 거예요. 그 확인되지 않은 남의 말을 듣고 의심을 키웠다니 죄책감마저 들더군요.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며느리 될 아이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니 솔직히 마음도 무겁고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제가 보았던 그 아이의 조심스러움, 친절함, 공감 능력, 남을 먼저 챙기는 마음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따로 불러냈어요.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해. 나 화내러 온 거 아니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 상황을 다 알게 되면 그이도 저를 안 보려고 할까봐 너무 겁났어요. 네가 내 아들 진심으로 아끼는 건 안다. 네, 저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따뜻하신 분인 거 알아요. 그래서 더 겁났어요. 지금 제가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릴까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눈가가 저릿해졌어요. 저는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며 세상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얼마나 애써왔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죠. 자야, 한 가지만 약속하자. 네? 앞으로 우리 가족한텐 어떤 일이든 숨기지 말고 말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거야. 너가 혼자 다 안고 있으니까 더 힘들어진 거야. 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리고 태환이한테 내가 말할게. 넌 일단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어. 그렇게 예비 며느리에 얽힌 진실과 그 아이의 진심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숨죽여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런 삶을 만들어버린 가해자들을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다고 말이죠. 저는 사업을 오래 하며 발이 넓은 편이었고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발이 넓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중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부동산 쪽 큰손인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배님, 저 금순이에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유, 금순 씨 웬일이야? 골프도 못 치게 돼서 서운했는데. 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아유, 도통 부탁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인데 그래? 부동산계 인맥 넓으시잖아요. 법조계 연결도 많으시고. 지금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단순히 뒷조사가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야? 알았어. 그 누구 얘기야? 제 며느리 될 아이 고모랑 고모부예요. 이름, 과거 거주지, 대략의 범죄 내역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메모해 둘 테니까 말해봐. 내가 사람 붙여볼게.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사람을 붙여보겠다고 했고 일주일 안에 주요 정보들을 가져왔어요. 내가 잘 아는 친구 중에 해외 골프장 캐디 출신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캐디가 그놈들을 본 적이 있대. 진짜예요? 확실해요? 정보가 딱딱 맞아 떨어졌어. 이름, 나이, 얼굴, 생김새, 말투까지. 걔네 지금 해외 골프 리조트에 기거 중이래. 심지어 위조된 명의로 회원가입까지 해놨다는 거야. 법인 명의까지 불법으로 도용했단 얘기예요? 그래. 아주 신나게 놀고 살고 있더라. 골프 치면서 아주 VIP처럼 살고 있었대. 이건 정말 끝까지 쫓아가야겠네요. 금선 씨, 나 이번에 큰 건 하나 해주는 거야. 나중에 한 통 내. 그럼요. 제가 거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알게 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까지 추적에 나섰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고모 내외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냈죠. 골프 리조트에 위조된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던 흔적, 법인 명의를 불법 도용했던 정황까지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론 사설 탐정과 변호인을 통해 사기 피해자와 피해액 명단, 고모부 명의로 된 불법 부동산 거래 내역,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투자 모집 광고 자료, 차량 명의 차명 계좌 및 조세 포탈 혐의 정황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이렇게 모은 모든 자료는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공식적으로 제보했고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경제범죄팀의 고발장과 함께 제출되었어요. 당국은 곧바로 제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파악했고 명단 중 다수는 이미 고소 이력이 있거나 민원 접수가 있었던 대상이었기에 수사는 굉장히 빠르게 착수됐어요. 결국 현지 경찰과 합동 수사로 한국으로 이송까지 빠르게 이어졌죠. 그렇게 붙잡힌 고모부 내외는 처음엔 모르쇠로 딱 잡아떼더니 각종 문서들과 본인들 얼굴이 등장하는 투자 홍보 영상 자료까지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동안 이름을 바꾸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쫓기듯 숨어 살던 예비 며느리 가족들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예비 며느리 고모부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투자 사기, 조세 포탈 등 복합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고모 역시 범죄 가담 정황이 뚜렷해 징역 5년이 내려졌고요. 선배님, 판결문 나왔대요. 봤어. 네가 말한 대로 다 판결 났더라. 8년, 5년이면 아주 강하게 때렸네. 숨겨뒀던 부동산까지 가압류됐대요. 일부는 강제 환수 조치 들어갔다네요. 그거면 피해자들도 좀 숨통 트이겠다. 맞아요. 피해자들 중에 저희 사돈 되실 분들도 포함돼서 일부 보상 받게 됐대요. 이게 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에이, 뭘 나 덕분이야. 네가 끝까지 밀어붙였으니까 된 거지.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선배님 덕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덕에 예비 며느리와 사돈 가족들은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주민등록도 정식 본래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몇 년 만에 본래 이름으로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님, 저 이제 주민등록도 정리됐어요. 예전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젠 당당하게 살아. 진짜 실감이 안 나요.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얼굴 들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다 어떻게 갚죠? 무슨 은혜야. 이제부터 웃고 살아. 그게 나한테 해주는 가장 큰 보답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그 일 이후 회사에서 예비 며느리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사라졌어요. 저는 인사팀에 그간 있었던 정황을 전부 설명했고
내부적으로 이력서 불일치 건에 대한 오해도 명확히 해소됐죠. 인사팀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요.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최자일 씨 이력 문제 있던 거 다 해명됐어요. 과거 가정 문제로 인한 신분 정리 문제였고 이제 전부 법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도 솔직히 그 친구 업무 태도나 실력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밝혀주시니 다행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며칠 뒤 아들도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좀 시간 돼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다 도와준 거 다 알아요. 자기가 얘기했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난 그 애한테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가 믿고 데려온 아이니까 나도 믿은 거야. 엄마. 어이씨고, 또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실까? 엄마, 진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못 웃고 있었을 거야. 아이고 이놈아, 엄마한텐 네가 잘 살아가는 게 제일 고맙고 큰 보람이야. 엄마, 나 이제 더 잘할게요. 자희한테도 엄마한테도. 당연하지 임마. 나 앞으로 못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나한테든 네 와이프한테든. 내가 항상 말했지? 남자는 자기 여자 믿고 지켜줄 줄 알아야 남자라고. 내가 의심할 때도 네 여자 딱 믿고 중심 지킨 건 아주 잘했다. 내가 아주 우리 아들 잘 키웠구나 싶다. 며칠 뒤 예비 며느리 가족들도 찾아왔더라고요. 오랜 걱정들이 해결된 터라 얼굴엔 긴장과 눈물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얼굴 들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송구한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이젠 저희 가족이잖아요. 자기가 워낙 참하고 착한 아이인 걸 압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부인, 저희 힘으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던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저는 그 손을 꼭 붙잡으며 이제 이 사람들 역시 내 가족으로 지킬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눈초리도 어떤 비난도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제가 막아설 거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조용하게 치렀어요. 저는 화려한 예식장이나 과시하는 결혼식은 처음부터 바라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도 아들도 또 사돈 집안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그냥 소박하게 하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보여주기식으로 할 필요 없잖아. 맞아, 엄마. 우리 둘이 좋으면 그만이죠. 저도 그래요. 괜히 큰 데 잡아서 어깨 힘주고 싶지 않아요. 저희끼리 예쁘게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결혼식 당일엔 하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가까운 가족들, 소수의 지인들만 불렀죠. 작은 정원이 딸린 한적한 공간에서 진행했고 하객들도 다들 마음 편하게 웃고 박수 쳐줬어요. 저는 식장 한편에 서서 환하게 웃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제가 괜한 의심으로 저 아이를 놓쳐버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린 본인이 하던 디자인 업무에 더욱 몰입했어요. 그 모습이 참 기특했죠. 자해, 너 신혼인데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이 프로젝트 너무 재밌어요. 자꾸 더 해보고 싶어서요. 미안하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나야 든든하지. 그런데 가끔은 쉬어가면서 해.
저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프리미엄 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아이의 며느리에게 책임지게 했어요. 그 아이는 이전보다 더 깊은 열정과 진심으로 그 일에 임했죠. 어머님, 이 소재 어떤지 좀 봐주세요. 제가 밤새 고민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어머님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요. 좋네. 이거 진짜 잘 골랐다. 촉감이랑 내구성이 예술이네. 저도 이거 보자마자 너무 좋은데 가격이 좀 세서 고민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맞죠? 맞아. 프리미엄 라인인데 타협할 생각하지 말자. 제대로 가자. 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며느린 기획서 하나하나, 소재 선택 하나에도 밤새워 고민하고 품질 테스트도 직접 몸으로 뛰며 검수했어요. 저희 브랜드 안에서도 다들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죠. 아들도 일에 매진하면서도 가정에 충실한 남편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퇴근 후면 늘 며느리를 챙기고 주말이면 두 사람이 손잡고 시장을 보러 나가곤 했죠. 엄마, 오늘 자애랑 같이 요리해 보려고요. 오랜만에 집밥 먹고 싶대요. 그래, 잘했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이런 시간도 쉽지 않은데. 엄마도 같이 저녁 드실래요? 오늘 메뉴는 자애가 골랐어요. 한때 불신과 의심으로 보내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젠 그런 날들조차 우리가 함께 이겨낸 추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가죽을 다루고 브랜드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곁엔 이제 내 일을 이어갈 든든한 며느리가 있어요. 너 없었으면 이 프리미엄 라인 진작에 주저앉았을 거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저야말로 감사해요. 우리 둘이서 앞으로도 멋진 브랜드 만들어보자. 네, 저 정말 잘해볼게요, 어머님. 저는 지금 참으로 든든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제 옆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하나 더 늘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고 참 다행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쉽게 단정지어선 안 된다는 걸 깊이 배웠어요. 처음에 저는 예비 며느리가 가진 겉모습, 바뀐 이름, 자꾸 바뀌는 번호, 중고거래 영수증 같은 겉으로 보이는 조각들만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하려 했어요. 그 아이가 숨기고 있던 건 절 속이려는 거짓이 아니라 그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고통과 상처였는데도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의심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아이의 진심을 마주할 기회를 가졌고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누구나 사정이 있고 누구나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걸 드러내지 못한 채 오해받고 상처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걸 보지 않아요. 다들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들리고 싶은 말만 듣고 판단하고 낙인 찍으며 살아가요. 저도 그랬고요. 이른의 목적에 둔 지금에야 저는 깨달은 듯합니다. 진짜 가족이란 누구보다 서로를 믿으며 서로의 상처까지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려. 예비 며느린 저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저 역시 그 아이에게 완벽한 어른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상처를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을 잡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해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저는 더 신중히 귀 기울이고 더 조심스레 마음을 열어보려고 해요. 누군가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사람들의 사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으니까요.
그럼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뜻밖의 진실을 이해하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따뜻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하루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